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경제학 강의는 앞부분에서 경제 수학의 기초로 시작을 한 다음에 제2장에서부터 경제학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래도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학적인 기초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어떠한 수학적 원리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이 경제 수학의 기초는요, 모든 수강생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특별히 이 경제 수학의 기초 강의는 자신의 고교 과정에 미적분을 미학습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교육 과정상 미적분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미적분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미적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미적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본 강의에 대한 수강이 불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미적분을 모르시거나 또는 수학의 기초가 약하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 오래되셔서 수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까먹으신 그러한 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이 경제 기초 수학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자, 따라서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 기초 경제 수학을 수강할 필요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수학은 경제학의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경제학은 이 경제학자분들이 말로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기보다는 수식으로서 정리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학적인 표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자, 또 그리고 재정학 문제는 결국 그 안에 수학적인 원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수학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서 기초경제 수학을 충분히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 이하 내용을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수학을 먼저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본 강의는요, 재정학이라고 하는, 특히 세무사 1차 시험 과목으로서 재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저의 기초 경제학 강의가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와 가장 구분되는 특징이 뭐냐면 분량이 아마 제 것이 제일 적을 겁니다. 저의 기초 경제학이 내용이 가장 적을 거예요. 자, 기초 경제 수학 그리고 기초 경제학 모두 제가 분량이 제일 적을 겁니다. 정말로 재정학 수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가장 적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부담이 제일 적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많은 내용이 사실 필요하긴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초 수학이나 기초 경제학만으로 재정학의 모든 내용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욱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러한 내용들은 기본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보충적으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수학의 기초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함수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대학을 다니시거나 대학을 졸업하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함수 다 공부했지, 나 함수 알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고교 시절에 풀었던 함수하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함수가 아주 다른 건 아닌데 원리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교 시절에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수리적 계산, 수치 계산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경제학에서의 함수는 수치 계산보다는 함수의 원리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수의 개념부터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러한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러한 그림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수학 문제집에. 자, 그때는 저는 이 그림이 그냥 뭐 박스 그림인 줄 알았지, 저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함수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게 함수를 가르친 거구나. 초등학생들에게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맨 처음에 가르친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 박스 보시면요,
이 박스 안으로 어떠한 값이 들어옵니다. 자, 어떠한 값이 들어오면 그 값에 더하기 3을 해서 값이 나가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2라는 숫자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3이 더해져서 5라는 숫자 값이 되어서 나가게 돼요. 우리 그런 원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우리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는 어떠한 숫자라도 다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모든 숫자를 x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이 자리에 x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가 들어오는 간에 그 수에다가 더하기 3을 해서 y라고 하는 값이 나가게 될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랬을 때 x가 들어가면 x에 3이 더해져서 그 값이 y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y는 x 플러스 3이라고 x와 y의 관계를 수식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x하고 y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x값에 3을 더한 게 y값이 되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바로 이게 함수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만약에 이러한 박스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번엔 박스 안에 곱하기 2가 있어요. 야, 이러면 자, x라는 값이 들어오면 들어온 x값에 곱하기 2가 되어서 y값이 되어서 나갑니다. 자, 우리 이러한 x와 y의 관계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x값의 2배를 한 게 y값이 되는 관계야 라고 수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요? x와 y의 관계를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 봅시다. 자, 박스 안에 이러한 관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떠한 관계예요? x값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x값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4를 하면 바로 그 값이 y가 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x하고 y가 어떠한 관계가 있어? x값이 얼마든지 간에 일단 x값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x값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4를 하면 그게 y값이 되는 관계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요 x자리에는 어떠한 값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값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0이 들어가든 1이 들어가든 10이 들어가든 그 어떠한 값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값을 독립변수라고 해요. 자, 우리 x값에 어떠한 값이 결정되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이러한 계산을 거쳐서 y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y값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죠? 바로 독립변수가 얼마냐에 의해서 y값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x값이 1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y값은 6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만약에 x값이 2가 투입된다면 그때 y값은 8이라고 하는 값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 y값이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로 독립변수의 값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우리 그래서 y라고 하는 이 변수는 여러분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숫자를 의미하죠. 자, x값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y값은 6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y값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4라고 하는 값은요 변하지 않아요. 플러스 4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 x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뒤에 있는 플러스 4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를 않아. 우리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우리 한국말로 항상이란 단어를 쓰죠. 우리 거기에서 상자를 따서 우리 이러한 숫자를 상수라고 해요.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수는 변하지 않고 고정된 값을 상수값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x값과 y값은 x자리에 1, 2, 3, 4 들어갈 수 있죠. 다양한 값이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 이것을 변수라고 해요.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x값이 얼마가 될지는 독립적으로 결정이 돼요. 우리 그래서 이 x값은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우리 얘를 독립변수라고 해. 그런데 y값은요. 자, 독립변수인 x값이 얼마로 결정되냐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y는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우리 얘를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독립 변수가 무엇이고 종속 변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일단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독립 변수 값에 의해서 종속 변수는 그 값이 결정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뭐냐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독립 변수 x와 종속 변수 y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을 함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x와 y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어떠한 관계죠? 아까 했잖아요. x값이 들어오면 그 x값에 2배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4를 하면 y값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잖아요. 자, 우리 이러한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얘기한 관계를 텍스트로 옮겨 적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독립변수 값에 2배를 하고 4를 더하면 y가 되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입이 아파요. 왜 입이 아플까요? 너무 말이 길잖아요. 자, 우리 그리고 이건 지금 요 수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수식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져요. 우리 그래서 이 함수에 이름을 붙일 거예요. 우리 이러한 관계, 어떤 관계? 독립변수에 2배하고 더하기 4하면 y가 되는 관계, 우리 이러한 관계에 이름을 붙일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f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이러한 관계를 f라는 이름을 줘서 fx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x하고 y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그 이러이러한 관계가 뭔데? 그 이러이러한 관계는 요 내용인데 우리 요거를 f라는 이름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x하고 y 사이에는 fx라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x 자리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x 자리에 이렇게 1, 2, 3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x 값에 의해서 양자의 f라고 하는 관계에 의해서 y 값이 결정될 겁니다. 우리 그래서 함수를 y는 fx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요 x는 뭐라고 했죠? 독립변수라고 했어요. 우리 얘를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라고 했죠? 얘는 종속변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수식을 보면은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이 있는데 우리 이 값들을 뭐라고 한다? 독립변수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 fx 값을 뭐라고 한다? 종속변수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x 값에 2배를 하고 4를 더하면 y가 되는 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러한 관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x 값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5를 뺀다는 관계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러한 관계를 역시 텍스트로 옮겨 적으면 이렇게 옮겨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관계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관계와 같은 내용의 관계예요? 아니면 다른 관계예요? 다른 내용의 관계입니다. 그죠? 아까는 2x 한 다음에 더하기 4를 하는 관계인데 이번에는 3x를 한 다음에 빼기 5를 하는 관계예요. 우리 그래서 이 관계는 앞에서 봤었던 f라고 하는 관계하고는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알파벳은 그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한데 저는 이러한 관계를 G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자, X와 Y 사이에 이러한 관계는 저는 이름을 G로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X하고 Y는 G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 그래서 X 자리에 1, 2, 3, 4가 들어가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G라고 하는 관계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Y 값이 결정되는 관계가 있어. 이렇게 저는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자, 요거를요 비유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A하고 B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C하고 D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D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D라고 하는 사람은 자, 우리가 E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알고 지내고 그리고 F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알고 지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는 어떠한 관계가 있죠? 부부 관계죠. A하고 B는 부부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D하고 A는 어떤 관계가 있죠? 뭐 부자지간 또는 모녀지간 그럴 수 있겠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A하고 B는 부부 관계지만 A하고 D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자, 그랬을 때, 자, D하고 E는 연인 관계일 수가 있고요. 연인 관계일 수가 있고, 자, D하고 F는 친구 관계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두 사람끼리 이렇게 짝을 지었을 때, 요렇게는 부부 관계지만, 요렇게는 부모 자식 관계고, 요렇게는 연인 관계고, 요렇게는 친구 관계일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계마다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관계는 G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계를 이름 지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함수는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같이 옮겨 적으면, 자, 이러이러한 관계는 제가 이름을 F 관계라고, F 함수라고 이름을 준 거고, 우리 이러이러한 관계는 그 관계 이름을 G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관계냐?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떠한 관계냐? 친구 관계냐? 연인 관계냐? 아니면 2x 한 다음에 더하기 4를 하는 관계냐? 3x를 한 다음에 빼기 5를 하는 관계냐?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수식으로 정리한 것을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에서 함수의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요. 효용함수라는 것도 나오고 생산함수라는 것도 나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것 말고도 수십 가지 이상의 함수가 나오게 돼요. 자, 우리 그랬을 때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뭐뭐 함수죠? 효용의 효용 함수래요. 자, 아까 우리 여기 그림에서 어떤 관계들이 있었죠?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자, 독립변수 x와 그다음에 종속변수 y 간의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대요? 효용함수라는 관계가 있대. 자, 이때는 양자의 관계가 효용이라는 이름으로 관계가 명명됐어요. 자, 효용함수란 무엇이냐? 여기서의 x는요, x라고 하는 재화의 소비량을 얘기합니다. 자, x제 소비량을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제를 빵이라고 합시다. 자, 빵을 소비하면 그 빵을 먹는 사람의 행복이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 겁니다. 빵을 한 개 먹을 때보다 빵을 2개 먹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는요, x제라고 하는 이 빵을 많이 소비할수록 더 큰 만족,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건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만족과 행복을 효용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래서 소비자가 x제를 많이 소비할수록 이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크기는 더욱더 커질 거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독립변수가 뭐죠? x제 소비량. 그럼 이때 종속변수가 뭘까요? 바로 이 소비자의 효용의 크기예요. 종속변수는 소비자의 효용의 크기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양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자, 빵을 이 사람이 한 개 소비할 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빵의 소비량과 이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 간의 관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빵을 한 개 소비할 때 이 소비자는요, 6만큼의 효용을 느낍니다. 빵을 2개 소비하면요, 그때 이 소비자는 8만큼의 효용을 느낍니다. 자, 빵을 3개 소비하면 당연히 10만큼의 효용을 느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효용함수에서 뭘 알 수가 있죠? 소비자가 소비하는 x제라고 하는 재화의 소비량과, 즉 x제 소비량과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크기 간에, 양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정리하면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과 그 소비자가 느끼는,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소비자의 효용의 크기를 함수로 정리해 놓은 것을 효용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미 이해되시죠?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생산함수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생산함수는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재료를 투입해서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재료라고 하는 단어를 생산요소라고 해요. 생산요소. 자, 생산요소를 투입해서 생산물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생산요소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노동과
자본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과 기계가 하는 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대표적인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수식을 간단하게 주기 위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 한 가지만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우리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동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한 명 일할 때 물건이 몇 개 만들어진대요? 4개 만들어진대요. 자, 한번 관계를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사람이 한 명 일하면 그때 빵이 몇 개 만들어진대요? 4개 만들어진대요. 사람이 2명 투입되면요, 빵은요 8개 만들어진대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생산 함수는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생산 요소의 투입량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생산량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것을 생산 함수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함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서는 함수의 이름을 정할 때 F라고 하거나 뭐 G라고 하거나 H라 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함수의 수식만 봐도 아, 이게 어떤 함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함수의 내용을 반영한 영어 이니셜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 그래서 효용함수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U라는 표현을 쓰는데 U라고 하는 스펠링은 utility, 효용의 영어 단어인 utility의 이니셜 U에서 온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생산함수의 이 Q는 quantity, 생산량이라고 하는 그 quantity의 이니셜 Q에서 온 거예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 함수의 내용,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의 이니셜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경제학에서의 함수는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경제학에서의 함수의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수식이 아니라 함수를 이 정도 형태로만 표현을 한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표현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독립변수가 얼마가 투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종속변수의 값이 결정되는지 그것까지는 몰라요. 자,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 독립변수는 누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변수는 누구인지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수요함수 보시면요. 자, 수요함수죠. 수요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함수냐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변수들과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요량의 관계를 수요함수라고 해요. 자, 소비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재화를 수요하려고 하는데 자, 이 소비자가 사과를 몇 개 수요할 것이냐 그 수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것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립변수 바로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자, 사과라는 재화의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는 조금만 사려고 할 것이고 그 사과라고 하는 재화의 가격이 싸지면 많이 수요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 프라이스의 이니셜 P를 따서 보통 가격을 P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사과를 더 많이 소비하려 할 것이고, 자, 소비자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사과를 적게 소비하려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도 그 사람이 사과를 몇 개 수요하느냐를 결정하게 돼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소득을 M이라고도 쓰고 아니면 I, 인컴의 I라고도 씁니다. 자, money의 M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인컴의 I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소비자의 소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PR인데 여기서의 R이라고 하는 것은요, relation이라는 단어의 이니셜이에요. 우리 이것을 연관제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연관제의 가격. 자,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재화는요, 다른 과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과라는 과일을 살 때에는
경우에는 사과만 놓고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귤이나 또는 옆에 있는 배 이런 것들이 얼마인가에 의해서도 사과를 살지 말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사과를 별로 살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과일들이 너무 비싸. 사과만 싸고 다른 과일들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면 야, 다른 과일은 못 먹겠다. 그냥 사과를 먹자 하고서 사과를 소비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이런 식으로 연관제, 다른 과일의 가격도 사과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이래서 연관제의 가격도 사과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독립 변수들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가 사과를 몇 개 수요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자, 사과가 하나에 얼마고 그 소비자의 소득은 얼마나 있고 다른 과일들의 가격은 얼마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수량이 결정되는데 우리 그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해요. 우리 그래서 demand의 이니셜 D를 따서 우리가 이렇게 QD라고 쓰면은 수요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독립 변수들이 수요량을 결정하는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수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경우에는 이 종속 변수를 결정하는 독립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리고요. 여기에서 증가 함수가 있고 감소 함수가 있는데 자, 독립 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같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사과에 대한 수요량이 점차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부자가 빈자보다는 사과를 더 많이 수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소비자의 사과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서 자, 얘가 증가할수록 얘도 증가하겠죠. 우리 이때 양자를 증가함수라고 해요. 자, 우리 이러한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독립 변수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 얘 머리 위에 이렇게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머리 위에 플러스가 있는 독립 변수는요, 내가 커지면 쟤도 커져 라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반대로 감소 함수라는 관계도 있어요. 자, 사과의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사과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죠? 사과가 비싸지면 덜 삽니다. 자, 따라서 얘가 커질수록 얘는 오히려 반대로 작아지게 돼요. 양자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죠. 자, 우리 그래서 이 경우에는 P 위에다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호를 올려주면은 내가 커지면 쟤는 작아져 라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함수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 종속 변수를 결정하는 독립 변수가 누가 있는지, 누가 독립 변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머리 위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를 부기해 줌으로써 이 독립 변수와 이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가 증가 함수 관계인지 감소 함수 관계인지까지 알려준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y는 fx 이렇게 쓴 적이 있었죠. 괄호 안에 독립 변수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수요 함수를요. 자, 똑같은 수요 함수도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쓰는 경우와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자, 우리 수요 함수를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자, 이 괄호 안에 뭐가 온다고 했죠? 독립 변수가 온다고 했죠. 근데 지금 혼자 왔어요? 같이 왔어요? 혼자 왔죠? 자, 우리 이때는 독립 변수가 한 개인 수요 함수예요. 자, 우리 이런 것을 단일 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단일 변수 함수라고 해요. 독립 변수가 그 사과의 가격 한 개밖에 없는 함수를 단일 변수, 독립 변수가 한 개뿐인 함수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점점점 했지만, 자, 점점점 무시한다고 하고 세 개가 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독립 변수가 세 개가 왔죠. 자, 이렇게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다변수 함수라고 해요. 아시겠죠? 얘를 다변수 함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함수 수식은 간단하게 주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줄수록 독립변수의 개수가 줄어들고 가장 독립변수의 개수가 작을 때가 한 개고, 자, 2개 이상 독립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그것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있다고 해서 다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독립변수가 몇 개 있느냐에 대한 표현의 차이인데, 독립변수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함수 모형은 더욱더 간단한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공급 함수란 것이 있는데, 자, 여기서 QS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supply를 의미합니다. 우리 공급은 영어로 supply라고 하는데 그것의 이니셜 S가 온 거예요. 자, 공급량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는 기업이 물건을 몇 개나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공급량이라는 이 종속 변수는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냐면, 자, 그 재화의 가격입니다. 자, 사과의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과수원을 한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사과를 만들어서 팔고자 할 거예요. 왜? 사과가 비싸기 때문에 사과를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과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서 사과의 가격을 꼽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사과의 생산 기술, 테크놀로지의 이니셜 T를 써서 생산 기술도 역시 사과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동일한 사과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사과 재배 기술이 상승하게 되면,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동일한 자원을 투입해도 더 많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게 돼요. 기술이 진보하면요. 우리 그래서 기술이 진보하는 경우에도 사과의 생산량은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새 뭐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뭐 이렇게 뭐 인건비가 상승해서 뭐 일손을 구할 수가 없고 막 그렇대요. 역시 여기 이 F는 팩터라고 해서 생산 요소를 영어로 팩터라고 하는데 그 이니셜 F가 온 겁니다. 여기서 PF는 생산 요소의 가격을 얘기해요.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과라고 비유한다면 뭐 종잣값이랄 수도 있고 인건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비료값 또는 뭐 농약값 등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포장하는 박스값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에는 사과 생산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사과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 함수라고 하는 것은 공급량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에 어떠한 독립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현해 놓은 것을 공급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미분의 개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분의 개념을 가장 쉽게 필요 최소한도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한대라는 개념과 무한소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수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어마어마하게 이만한 수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무한대라고 해요. 따라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를 해도 무한대고, 무한대에다가 100만을 곱해도 무한대고, 무한대에서 나누기 100만을 해도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끝없이 커지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무한대라고 하기 때문에 무한대보다 더 큰 숫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반대로 무한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무한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숫자 0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미분에서는 우리 이 0을 제로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제로는요, 어떤 의미죠? 없다는 의미예요. 자, 제로 할 때 0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없다는 뜻이죠.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미분에서의 이 0은요, 제로라고 읽지 않고 무한소라고 읽습니다. 무한소 0이라고 읽어요. 자, 무한소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끝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무한소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간격이 있다고 할게요. 요 간격을 반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사이의 간격을 또 반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 두 손 사이의 거리를 절반 이렇게 줄여 나가면 점차 저의 두 손 사이의 간격은 좁아질 겁니다. 좁아질 건데, 자, 절반씩 영원히 이 일을 반복한다고 해도 결국 이 두 손바닥은 만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우 가까워지겠죠. 자, 이러한
과정을 한 번 반복한다면 제 두 손바닥 사이의 간격은 거의 0에 가까워질 겁니다. 하지만 0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무한소는 이처럼 끝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무한소라고 하는데, 그럼 무한소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수업 목적상 이 정도만 정리를 합시다. 자, 뭐냐면 무한소는 그러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실상 없는 겁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실상 0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이게 밥을 먹을 때 너무 조금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 먹은 거예요? 먹었어요. 그럼 먹었는데 그럼 그 배가 불러? 아니, 배가 부르지도 않아. 먹긴 먹었는데 너무 조금 먹으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우리 무한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를 무한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미분에서는 숫자 0이라고 썼을 때 이 0을 없다는 의미의 제로가 아니라 무한소라는 의미의 0으로 표시한다. 우리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거의 0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무한소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무한대와 무한소의 기본 개념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기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우면서 기울기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자, x값이 5에서 7로 이만큼 변화할 때 그때 y값이 얼마만큼 변했죠? y값은 5에서 9로 4만큼 변했습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자, 우리 그래서 독립변수인 x값이 5에서 7로 이만큼 변할 때 그때 종속변수인 y값은 5에서 9로 4만큼 변했죠. 자, 우리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요 각도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 기울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수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 수식의 의미는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의 변화량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델타 y는요, 종속변수의 변화량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그래서 앞으로 기울기는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독립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정의할 거예요. 자, 우리 이 경우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은 독립변수의 변화량이 얼마인고 하니, 자, 7 빼기 5를 하면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종속변수의 변화량은 9 빼기 5를 하니까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기울기는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2라는 기울기의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기울기가 2래.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여기가 5하고 7인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아주 멀리 연장이 되어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11이 있다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13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저 뒤에 가서 11에서 13으로 독립변수가 이만큼 증가하게 되면 그때 종속변수의 값은 여기서 여기로 얼마만큼 증가할까요? 4만큼 증가하겠죠? 우리가 역시 여기에서도 기울기가 2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독립변수가 꼭 5에서 7로 변할 때만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 독립변수가 변화하더라도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는 그것의 2배만큼 변화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크기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기울기가 3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한 함수나 그러한 그래프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는 그것의 3배만큼 변화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똑같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 크기를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기울기의 의미이고요. 자, 기울기의 의미 뭐라고 했죠? 독립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속변수의 변화량인데 이것은 곧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 크기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 이러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동떨어진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서 측정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한 이 기울기는요. 요 점과 요 점. 여러분 지금 요 점을 제가 A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제가 B점이라고 하면 A점과 B점은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동떨어져 있습니까? 서로 동떨어져 있죠. 이렇게 서로 동떨어져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서로 동떨어진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자,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말은 단 한 개만 존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서로 동떨어진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한 개로 결정되게 됩니다. 다른 직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동떨어진 두 점이 존재한다면 이 동떨어진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유일하게 딱 한 개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 직선의 각도를 구한 것이 바로 기울기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기울기는 이렇게 어떻게 구한다? 서로 동떨어진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이번에는 1차 함수가 아니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2차 함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식을 y는 x제곱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 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우리가 이것이 x제곱 그래프이다 보니까 x값이 2일 때 그때 y값은 얼마가 되죠? 그것의 제곱인 4가 나오겠죠. 우리 그 점을 a점이라고 할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x에 2를 집어넣으면 y값은 4가 나오는데 우리 요 점 2,4라는 점을 a점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9가 나오게 될 건데 우리 이러한 3,9를 점 b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 a점과 b점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a점과 b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바로 자, 독립변수가 이만큼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이만큼 변화하는 그 크기를 알고 싶으면 자, 델타 x분의 델타 y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떨어진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1이고 요거는 5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는 서로 동떨어진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A점과 B점이 요렇게 요만큼 동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B점이 A점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면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제는 B점이 여기가 아니라 B점이 조금 더 A점에 가깝게 다가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점이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가왔었을 때 A점과 요 점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이 B점이 점점 더 A점에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자, 지금은 여기에 있죠? 근데 이 B점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싶으면 역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역시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자, 조금 더 접근할 겁니다. 조금 더 가까워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만큼 가까워졌죠? 그런데 아직 이 두 점이 만났습니까? 지금 이 두 점이 일치하나요? 그렇진 않아. 매우 가까워졌지만 아직 두 점이 일치하지는 않죠. 이해하시죠? 자, 그랬을 때 이 점이 A점에 무한소만큼 가까워지면 자, 무한소만큼 가까워지면 이 두 점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한 점이 되는 거죠.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요. 좁아지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이 무한소만큼 가까워지면 이 두 개의 점은 완벽하게 하나의 점으로 합쳐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 하나의 점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가까워진 거예요.
바로 이게 무한소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 점이 점점 다가와서 이 A점에 무한소만큼 가까워지면 사실상 A점과 거의 일치하는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원래는 동떨어진 두 점 사이의 거리였던 직선의 기울기가 요 점이 점차 가까워짐에 따라 점차 무엇으로 변화하게 되면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의 간격이 무한소만큼 가까워지면 이제는 서로 동떨어진 두 점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점이 돼요. 완벽하게 한 점은 아니지만 사실상 하나의 점이 됩니다. 그럼 이 사실상 하나의 점이 되면 그때는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이제 뭐가 된다? 접선이 돼요. 접선이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지면 서로 동떨어져 있던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언제요? 두 점 사이가 무한소만큼 가까워지면. 우리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무한소만큼 가까워지면 그때 그 직선의 기울기는 그 점을 지나는 요 A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점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면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었던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 두 점이 서로 접근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미분이라고 해요.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가 곧 미분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처음에 구했던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지금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dx분의 dy라고 하는데, 자, 우리 요것도 x의 변화량이고 요것도 x의 변화량인데 앞에 있는 기호가 다르죠. 자, 우리 앞에 이렇게 델타라고 하는 이 기호는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량을 델타라고 표현을 해요. 자, 2에서 3으로, 2에서 2.5로, 2에서 2.1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한 것을 델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D라고 하는 것은 무한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소만큼 변화한 것을 D라고 표시를 해요. 따라서 우리가 dx라고 얘기하면 x가 아주 미세하게 변화했는데 얼마나 변화했냐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한소만큼만 아주 살짝 변화한 것을 dx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동떨어진 두 점 사이에는 x값이 이렇게 변화하니까 우리 그것을 델타 x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자, 우리 접선의 기울기 미분에서는 x값이 한 점에서 아주 살짝만 변화할 때이기 때문에 dx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 자, y값이 크게 변화하면 델타 y라고 하고 역시 y값도 아주 살짝만 변화하면 역시 dx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떨어진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접선의 기울기는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랬을 때 일반적인 기울기는 독립변수가 큰 단위로 변화할 때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 10만, 100만, 1000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요 무한소만큼 변화할 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작게 매우 미세하게 변화할 때 그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역시 미세하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것을요 일반적인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우리 미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수험생분들은요 여기에 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왜 이게 율인가요? 왜 이게 퍼센트인가요? 이걸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런 의미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기울기가
2인 경우가 있고 0.5인 경우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 기울기가 2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는 두 단위 변화한다는 걸 얘기하죠. 2배 변화한다는 걸 얘기해요. 2배. 자, 이것은 곧 2배 변화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기울기가 0.5일 때는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0.5단위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말은 곧 0.5배만큼 변화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러한 배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의 변화량의 몇 배만큼 변화하느냐 하는 그 배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굳이 이것을 퍼센트로 표현한다면 자, 요때는 200%, 요때는 5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정 이해가 안 가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일반적인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라는 거 양자의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제가 앞서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A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제가 4라고 아까 표시를 해놨는데 저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미분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 미분 공식을 활용을 하면 어떤 점에서 그 어떤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매우 빠르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분 공식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의외로 미분 공식은 정말 단순해요. 왜? 미분 공식은 공식이 이거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미분 공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 자, 원래 이러한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 얘를 미분하겠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미분한다 라는 말은 곧 뭘 의미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떤 점에서? 임의의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요. 임의의라는 말이 있어요. 임의의. 발음이 참 힘든데 임의의 점에서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여기서 임이라는 말은요. 모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모든 x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잠깐 앞에서 봤었던 그래프로 잠깐 돌아가 보죠. 자,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니까 요렇게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런데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와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와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래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얼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떠한 x값이 주어지더라도 그 x값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는 있어요. x값이 3일 때 그 x값이 3인 점에서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 x값이 5일 때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건 일종의 만능 열쇠예요. 만능 열쇠. 자, 봐라. 지금 이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x값은 몇 개가 있니? 무한히 많이 있죠. 무한히 많이 있죠. 따라서 자, 접선의 기울기를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어. 따라서 내가 어떠한 식을 하나 줄게. 요 식에다가 x값을 집어넣으면 그 x값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해줄게. 바로 이게 미분 공식이에요. 자, 미분 공식 아까 어떻게 써 있었죠? y는 x의 n승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승수, 머리에 달려있는 이 승수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요 n이 앞으로 나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얘가 n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자, 한 번 앞으로 나갔는데 자, 앞으로 나갔으니까 얘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숫자가 1만큼 줄어듭니다. 숫자가 1만큼 줄어요. 우리 그래서 얘를 n-1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쪽은 미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등호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를 할 때 항상 좌우를 똑같이 해줘야 돼. 자,
좌쪽, 좌변에 미분했으면 우변도 미분을 해줘야 돼. 반대로 우변을 미분했으면 좌변도 똑같이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양쪽에 똑같이 뭔가를 해줘야지만 등호, 같다라고 하는 게 유지될 수가 있잖아요. 한쪽만 해주면 더 이상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 그래서 얘도 미분을 해줘야 돼. 얘도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y'이라고 해요. y'. 자, 그런데 저는 그냥 이걸 y-라고 읽겠습니다. 어렸을 때 배울 때 대시라고 많이 배워서 그냥 y-라고 읽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요. 이것은 y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서의 y와 여기에서의 y 값은 서로 다른 값이야. 얘는 뭐예요? 얘는 말 그대로 y 값이야. 자, x가 3일 때 그때 y 얼마예요? 9죠. 자, y는 9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y는 9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래프의 높이가 9라는 거예요. 그죠? x가 3일 때 그 y값은 얼마나 위에 있는데 9에 있어. 여기 3,9니까 x가 3일 때 그때 y값이 9라는 거야. 우리 그래서 y가 9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그래프의 높이가 9만큼 위에 올라가 있는 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y-는 뭘 의미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자,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요 y는 x제곱을 미분해주면 y는 x제곱을 미분해주면 y-가 되고 2x가 돼요. 사실은 이제 2가 숫자가 1이 주니까 1승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1승을 쓰지 않기 때문에 1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거는 놔둘게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자, 우리 그래서 x가 3일 때 그때 y값은 9죠. 자, 그러면 요 x는 3,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자,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그거든요. x는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미분된 요 식에다가 x는 3을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3의 1승이죠. 이거 얼마죠? 6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x는 3이에요. 자, 똑같이 x는 3일 때, x가 3일 때 그때 y값은 얼마예요? 그때 y값은 9예요. 근데 그 x가 3일 때 요 그래프는 3,9라는 점을 지나게 되는데 이 3,9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요. y-는요. 6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원래 함수가 있고 이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나오는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도함수라고 해요. 도함수, 얘를 도함수라고 하는데 도함수는 뭘 의미한다? 바로 임의의 x점, 임의의 x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고 해보죠. 자, 우리 그래서 아주 멀리 그래프가 진행을 해서 이제 여기 x에 20까지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x에 20을 지나는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구하고 싶죠? 단순해요. 여기다가 20만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요. 2 곱하기 20이죠? 20에 사실은 1승인데 1승은 있으나 없어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 얼마예요? 40이에요. 그래서 아주 먼 뒤에 일이지만 저기 갔었을 때 x가 20일 때 그때 y값은 얼마겠죠? 400이겠죠? 그때 y값은 400이겠죠? 우리 그래서 20,400이라는 점을 요 그래프가 지나갈 텐데 그 20,400이라는 점을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는요. 얼마라고요? 40이에요. 40. 어떻게 구했죠? 각도기를 대고 구한 게 아니죠. 우리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자, 요 그래프는 x값이 어떠한 값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x점을 지나는 그 x점 좌표상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알려준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미분 공식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접선의 기울기를 매우 빠르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자, 우리가 동떨어진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점이 점차 가까워지면은 결국 무한소만큼 가까워지게 된다. 자, 그러면 사실상 하나의 점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이제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는 뭐가 된다? 접선,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화가 된다.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x가 3일 때를 놓고 설명합시다. 자, x가 현재 3이야. x가 현재 3인데 여기에서 x값이 아주 살짝 변화합니다. 얼마만큼? 무한소만큼. 무한소가 얼마만큼인데요? 거의 0에 가까울 만큼 아주 미세하게 살짝 x값이 변화했었을 때 그때 y값이 역시 아주 살짝 변화할 건데 그 y값이 아주 살짝 얼마만큼 변화할지를 알려준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이걸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자, x를요 과자의 소비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x를 과자의 소비량이라고 하고 우리 이 y값을 소비자의 효용이라고 해볼게요. 물론 조금 비현실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 개념만 이해합시다. 자, x가 과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자를 소비합니다. 과자를 한 개 소비하면 그때 소비자의 효용은 1이에요. 1만큼의 행복을 느껴. 자, 과자를 2개 소비하면 그때의 소비자의 효용은 4예요. 4만큼의 효용을 느껴. 자, 소비자가 과자를 3개 소비하면 그때의 소비자는요 9만큼의 효용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현재 과자를 몇 개 먹은 상태예요? 3개 먹은 상태예요. 3개 먹은 상태에서 이만한 원래 이만한 비스켓인데 자, 이 비스켓을 하나 더 먹는 게 아니라 3에서 4로 비스켓 한 개를 하나를 더 먹는 게 아니라 과자 부스레기, 과자 가루가 있어. 이 과자 가루를 아주 눈에 막 보일랑 말랑한 이 과자 가루가 있는데 이 과자 가루를 섬세하게 입안에 톡 털어 넣어 먹으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할까요? 증가하지 않을까요? 아주 미세하게 증가할 거예요. 그게 알고 싶은 거야. 변태같이. 그 조금 변하는 거. 그게 궁금한 거야. 이 경제학자들은 그게 궁금한 거야. 소비자가 과자를 한 개 더 먹었을 때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과자를 3개 먹은 상태에서 과자 부스레기, 과자 가루 하나를 약간 더 먹었을 때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들어가냐면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뭘 연구하는 학문이다? 바로 효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물론 경제학은 효율성만 연구한 게 아니라 공평성이라는 것도 연구를 합니다만 연구의 중심은 아무래도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어 있어요. 효율성. 근데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괜찮은 효율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효율성을 얘기해요. 수학적인 효율성. 다른 말로 이상적, 다른 말로 완벽한 효율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빵을 생산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홈 베이킹을 한다면 밀가루를 풀어서 뭐 반죽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빵을 만드는데 빵을 만들고 나면 도마라든가 싱크대에 밀가루 가루가 너저분하게 떠져 있을까요?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빵을 생산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경제학자들한테 야, 빵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봐 라고 하면은 주어진 밀가루의 양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빵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해요.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냐면 밀가루, 가루 한 알까지 낭비하지 않는 수준까지 파고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경제학자들은 그걸 연구해. 어떻게 하면 밀가루, 가루 하나 낭비 없이 아주 그냥 바짝 효율적으로 최대한 큰 빵을, 최대한 많은 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때문에 밀가루 하나의 낭비도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미분을 중시하고 미분은 뭘 의미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독립변수가 아주 미세하게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할지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